여기 왜 수방사에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수방사의 수사관이 모든 사건을 다 덮어서 아들이 일반 사망 판정이 났어요. 그것을 유가족인 제가 수사권도 없이 조사해서 순직, 보훈까지 받아냈어요. 덮을 동안에 수사관은 뭐 했냐는 거죠. 처음에는 근조화환 놓고 시위 안 했어요. 시위판만 들고 시위했는데 시위를 하지 말라고도 하고 여기 제가 시위하는 여기 앞에 특수부대들도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 군사경찰 단장이 만나자고 하는데 뭐 딴소리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분노를 해서 근조화환을 처음엔 또 하나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시위를 제가 할 수 있는 자리고 관악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자리인데 제 시위 물품을 계속 옮기고 그다음에 거짓말도 하고 이 분노에 찰 때마다 하나씩 느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제가 경제적으로 솔직히 부담도 되고 할 수 없죠. 그래도 우리 아들한테 돈 쓴다 생각하고 제가 아들을 키우면 대학 보내고 돈 쓸 거 아니에요. 돈 쓴다 생각하고 여기 설치를 한번 하면 일주일 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면 또 없애거든요. 그러면 또 일주일 그 다음에 또 설치하면 또 일주일을 놓고 아들한테 돈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수사를 덮는 일이 더 안 생기면 제가 보람이 있죠. 안녕하십니까, 김상호입니다. 오늘은 모시기 어려운 부모님을 한분 모셨습니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근무하다가 사망을 한 조준우 일병의 엄마입니다. 아들은 2019년 2월 28일에 육군에 입대해서 국통사 5단 본부에 근무하다가 첫 휴가를 나와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게 뉴스에도 나온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가족들은 순수하게 이 조 일병이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우리 가족들이 알고 지냈잖아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렇죠. 네, 제가 듣기로는 약 1년간은 군을 믿으셨고 네. 사건에 대해서 군을 신뢰하셨고 네. 그런데 1년 뒤에 알고 보니 네. 전부 다 거짓말이었고 네. 군이 우리를 속였다라는 것을 아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좀 됐을까요? 아들이 가고 나서 6개월 있다가 일반 사망 판정이 났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죠. 보통 엄마들과 똑같이.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들이 뭐 그전에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학교 생활도 잘했고 왕따 같은 경험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의심이 들었어요. 의심을 하다가 수사 내용을 공개받아서 보니까 그 과정에서 미심쩍은 점을 발견했어요. 저한테 공개 안 한 자료들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의심을 했고 같이 근무하던 병사들을 만나보려는 생각을 하긴 했으나 많이 망설이고 있다가 아들이 가고 1년쯤 지나서 만났더니 그 병사들이 왜 인제와 왔냐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때부터 깜짝 놀라서 이제 모든 문제들을 파기 시작했죠. 그래서 진짜 그때는 좀 흥분이 되더라고요. 많이 흥분했었어요, 제가. 그리고 그 병사들을 다 만나보니까 부대에 문제가 아주 많았던 부대였던 거예요. 어머니가 조사 결과 받았을 때는 네. 부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나요? 수사 자료를 받았는데 변사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사 자료 전체를 다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아들의 일기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본대에 없었다고 이 수방사 책임을 지고 있는 수방사 수사관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고 아드님의 일기장이 있었는데 네.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안 되었다는 건가요? 자기가 가지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서울에서 갔기 때문에 수사의 주도권은 수방사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사망한 위치가
서울의 자가에서 안 좋은 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수사는 수방사에서 지휘를 네. 한 거죠. 수방사 수사관이 이 주도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분명히 아들 일기장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갔거든요. 가져갔는데 아들이 근무하던 지통사에서 아들이 기록이 남긴 것이 있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일기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숨긴 거죠. 일기장의 내용을 숨겼다는 것은 네. 일기장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 있었죠. 일기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애가 사망하게 된 원인이 다 있었죠. 그럼 어머니는 그 1년의 기간 동안은 그걸 네. 안 보신 거예요? 못 읽죠. 우리는 아들 자식 보낸 엄마는요. 이 물건에 지 이름 쓴 거 하나만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가슴이 막 무너져요. 그래서 일기장을 못 읽어요. 그런데 이제 1년 뒤에 네. 같이 근무했던 병사들에게 전화해서 그런 충격적인 내용을 전달받고 네. 부대에 문제가 있었다. 네. 부대에 부조리가 있었고 네. 부대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일기장을 보셨는데 네. 거기에는 분명히 다 있었어요. 아들이 당했던 일들이 적혀져 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아버님이 일반 사망 판정을 받았을 때는 네. 그런 내용이나 그거에 네.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나 그거에 대해서 처벌이나 그거에 대한 관련자들을 조사가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럼 1년 만에 네. 그걸 아시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아들 일기장을 제가 읽으려면 힘들어요. 진정제를 2알을 더 먹어요. 그리고도 힘드니까 술을 먹어요. 그래도 아들 일기장을 보면 미쳐요. 그래서 일기장을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쭉 쓸어내리면서 부대적인 말만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한 2-3줄만 넘어가면요. 아들의 감정에 빠져서 미쳐요. 지금도 못 보는데 그래서 일기장을 사실은 누구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일기장 안에 부대적인 요소를 대신 좀 찾아달라고. 봐달라고요? 네네. 저는 다 못 읽으니까 이제 저도 읽기도 읽었지만 제가 읽은 부분 중에서 빠진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부대적인 요소만 찾아줬는데 그것을 보니까 거기 안에 다 있었던 거죠. 부대에서 감췄던 네. 가혹행위와 네. 부대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네. 일기장에 그대로 있었는데 네네. 수사관은 그거를 가져가 놓고 네. 한 4개월 가지고 있었죠. 반년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도 네, 덮었던 거죠. 그 안에 있는 일기장은 근데 분명히 읽으면 다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우리 아들이 이제 영어에 능숙하니까 어떤 부분은 진짜 자기 심정적인 부분은 혹시 누가 일기장을 잠깐 드지라도 볼까봐 영어로 썼어요. 영어로 쓰면 번역기 돌리면 되잖아요. 영어 쓴 것도 어머니 저희들이 번역까지 다 해서 일기장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진짜 다 믿었어요. 일기장을 다 읽었다고 하길래 믿었죠. 수사기관에서는 네. 일기장을 다 확인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으셨고 네. 믿으신 건데 믿었죠. 다시 내 눈으로 확인해 보니 네, 그러면 얘네들이 읽었다고 했으면 숨긴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안 읽었다고 했으면 거짓말한 거고. 그렇죠. 그런데 영어로 된 부분까지 번역을 다 했다. 라는 말은 라고 했고 일기장을 굳이 저쪽 부대에다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 일기장의 내용을 네. 그 해당 부대에 전달하지 않았다고요? 부대에는 없다고 거짓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왜 그 사람들을 감싸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군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무조건 은폐 축소. 은폐 축소하는 게 기본 통상적으로 하는 일인 건지 아니면 아들을 괴롭힌 행보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뭐 별 생각 다 해봤어요. 행보관하고 무슨 비리가 있나? 그런 생각까지 다 해봤어요. 행보관이 병사들을 많이 괴롭히는 사람이었고 그 전 부대에도 비슷한 폭행 문제로 징계를 받고 온 사람이고 또 아들이 가고 나서 우리 아들 사건하고는 관계없다고 하면서 가혹행위로 징계까지 받은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이거를 1년 뒤에 같이 근무했던 병사들에게 전화를 하고 보니 네, 그 친구들이 어머니 그 사건 지나고 나서 네. 그 가해자로 생각하는 그 네. 간부는 징계를 받았어요. 네, 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는 그 사실을 1년 뒤에 하신 거고. 그렇죠. 그럼 고로 아드님의 사건도 그 징계를 받은 간부가 괴롭힌 것도 있다는 건데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부대는 그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네. 라고 선을 긋고 네. 징계를 했지만 병사들은 알고 있었던 거네요.
아직도 국통사에 잘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아직 법적인 절차는 안 밟았지만 그런 것도 이런 유가족이 고소 고발해야지 절차를 진행한다는 게 그런 파워 있는 부대들의 문제점이죠. 그리고 이제 아드님이 사망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정신이 없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좀 진상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부대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막듯이 얘기했다. 아들이 사망한 날 아침에 장례식장에서 수사 지휘자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는 그때도 차마 의심을 요만큼도 안 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싶었어요. 수사 지휘관한테 내가 변호사를 좀 선임해달라고 저는 너무 믿었던 거죠. 남편 친구가 변호사가 있긴 한데 군 전문이 아니니까 군 전문 변호사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 저 군 전문 변호사 모르고요. 저희가 준우를 위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선임을 안 해주겠다는 말은 안 했어요. 또 제가 중간에 한번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수사지휘관을 찾아가서 저는 수사지휘관이 저를 편인 줄 알고 우리 아들 일기장이 있으니까 수사할 게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수사할 게 너무 많으니까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변호사가 있는 게 낫지 않겠냐. 이 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수사하냐. 그렇게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준호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격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 거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네. 어머님은 군을 믿었고 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네, 안 했죠. 그 제가 바보였던 거죠. 자기가 가진 안경으로 세상을 쳐다보는 거죠. 저는 세상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1년 뒤에 보니 네. 수사는 엉망이었고 네. 심지어 이제 은폐하는 많은 흔적들을 보시게 된 거죠. 1년 전에 뒤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첫 번째 한 일이 그 같이 근무하던 병사들을 만나면 그 병사들한테 새로운 상처를 입히는 거잖아요. 기억을 끓는 거라서 많이 망설였어요. 많이 망설이다가 그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첫 번째 만난 병사의 입에서 모든 이제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다 들은 거예요. 행보관이 병사들을 평소에 가혹행위를 했고 가혹행위를 한 것이 우리 아들이 가고 난 다음에 아들하고는 관계없이 징계까지 받았고 또 그 전에 병사가 마음의 편지나 1303에 신고를 했었는데 이것들이 다 묵살이 되고 부대의 병사들은 괴롭힘을 당하면서 계속 살아왔다. 이것들을 알게 되었다. 거죠. 심지어 어떤 친구는 전역하고 조일병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네. 신고한 친구도 있죠. 왜냐하면 그 부대에서 신고를 하면 병사는 8명이고 간부가 13명인 부대예요. 간부들이 괴롭히면 병사들이 신고한 나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이 다 괴롭힘을 당하니까 신고를 못했던 과거의 묵살당한 경험이 학습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무하는 병사는 신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역한 병사한테 우리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니까 전역한 병사는 또 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내가 신고하면 나는 전역했지만 남아있는 애들이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데 뇌에 있는 병사들이 너가 신고 좀 해줘. 전역한 병사한테 너가 신고해줘. 우리가 부대 분위기 나빠지는 건 우리가 참을게. 그래서 전역한 병사가 신고를 한 거죠. 어머니가 이제 조사하게 되면서 나타낸 부대 문제가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일기장 안에 다 들어있었던 문제이기도 했어요. 행보관이 일단 병사들을 다 괴롭혔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냥 부대 분위기 자체가 전부 다 그렇게 흘러갔던 거예요. 같이 근무한 전작 지휘 간부도 아들을 많이 괴롭혔고 일기장 속에 이제 알게 된 것이 분대장은 지시명령 간섭권이 있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생활관장으로 바꾸었다고 하는 그 생활관장이 아들을 괴롭힌 정황, 그 다음에 아들 혼자만 거기 근무하던 4개월 동안 창가 2층 침대를 후임이 올 때까지 계속 사용했다는 거. 거기다가 더 문제는 그 생활관의
커튼이 없고 사무실용 흰색 버티컬이어서 햇볕을 전혀 막아주지를 못했고, 그것들을 병사들이 계속 개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을 당했었고, 또 아들은 막내라는 이유로 4개월 동안 혼자서 주 3일 동안 당직을, 일명 퐁당당직이라고 하죠. 그 퐁당당직을 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다 묵살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간부들 전체가 괴롭히거나 괴롭히는 것을 방관하는 존재였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부대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들으면서 많이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부대에서 자살 방지 서약서를 쓰게 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부대에 배치를 받으면 병사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썼나 봐요. 아들은 와서 나한테 엄마 5월달에 휴가를 잠깐 나왔을 때 엄마 나는 신체 포기각서를 썼어.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군대에 가면 신체 포기각서 그런 것도 써나 보다 하고 알아봤더니 나중에 부대에서 답변하기를 그거는 자살 방지 서약서라고 하더라고요. 군대에서는 자살 방지도 서약서로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나는 자살하지 않겠다 그런 걸 서약서를 쓰고 네. 나의 몸은 국가의 것이다. 네. 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다 라는. 네. 우리가 좀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자살한 사람들은 죽어서도 죄인. 죄인이고 약간 자살하는 거는 네 잘못이고 그거는 죄야 라고 말하는 거네요. 그건 오히려 더 자극할 수 있죠. 힘들면 자살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주잖아요. 2019년도에 일어난 일인 거죠. 네. 그리고 아드님이 행정병 및 상황병의 임무를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드님이 이제 퐁당 근무를 많이 썼다. 막내라는 이유로 그런 네. 내용이 또 일기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일기장에 쓰기를 왜 이렇게 피곤하지? 3일 동안 당직을 해서 그런가 하고 썼고, 그 전에 또 일기장에는 보면 3일 동안 당직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이 부담감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도 수사관은 2번이나 적혀 있는 것도 다 패스한 거죠. 근데 물론 상황병들이 퐁당 근무를 설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스케줄이 꼬이거나 네. 설 수도 있으나 중요한 건 어머니가 이 사건을 위해서 조사를 해보고 네. 부대에 자료를 공개 청구를 하셔서 받아서 네. 확인해 보니 네. 아드님만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들이 근무하는 4개월 동안 아들만 퐁당 근무를 했더라고요. 당직 명령서를 받아서 체크를 해보니까 아들만 했더라고요. 그러면 당직이라는 건 어머니 그거 아시나요? 당직은 원래 쓰기 전에 네. 해당 지휘관이 결재를 합니다. 당직 명령서에 결재를 해요. 오늘 누가 쓰는지. 그래요? 그러면 당직 근무를 퐁당 근무를 서는 거는 네. 병사들의 스케줄 근무가 뿐만 아니라 해당 간부들이 방관한 겁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거는 몰랐죠. 간부들이 아드님이 그렇게 쓰는 거를 알았을 거고, 야, 왜 막내만 퐁당 근무를 서냐는 거를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그래요? 알고서 했으면 그 사람들도 방조한 거죠. 말로는 병사들끼리 알아서 조절한다고 하길래 저는 병사들끼리 맞습니다. 조절을 합니다만 네. 퐁당 근무를 서는 거는 네. 아까 어머니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당직 네, 근무 네, 명령을. 네. 근데 우리 아들만 퐁당 근무 섰잖아요. 그러면은 해당 그 결제하는 간부가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그래요? 알고서도 방관하면은 동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전반적으로 관리 소리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분노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아드님은 24시간 당직 근무를 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시간 쓰고 24시간 쉬고. 그렇게 이제 근무를 서는 친구여서 이제 아침에 임무 수행이 끝나고 이제 취침을 하러 가야 됩니다. 네. 근데 생활관에 네. 커튼도 없이 일반 그렇죠. 사무실에서 쓰는 버티컬을 쓰는데 네. 그 햇볕이 가장 잘 들어오는 2층 침대를 네. 막내라는 이유로 네. 충분히 휴식이 보장이 안 되었다는 거죠. 자, 취침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불면증에 시달려서 네. 해당 간부에게 버티컬 교체를 네. 요구했고 네. 커튼을 쳐달라고 요구했지만 네. 아드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바뀌지 네. 않았죠. 아들이 사망할 때까지 일선 담당자는 모르고 있었어요. 아예 그 내용을 몰랐다. 네, 그 아들이 본부대장하고 상담을 할 때 그걸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사망하고 나서까지 일선 담당자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 사람이 그건 준우야 언제쯤 바꿔줄게 이래만 해도 그렇게 낙담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런 대답도 없고 그 전에 또 요청한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아들은 그래서 묵살당하는 거구나 그렇게 실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대가 병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수긍을 한 거군요. 간부들이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군대는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한 수긍을 하게 되는 또 낙담.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낙담을 많이 했죠.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촉발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이거 말고도 수많은 내용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사실 버티컬 문제는 만약에 저렇게 되면 커튼 하나 갈아주는데 사비로 1, 2만 원도 들지도 않는 거고 중대 행정비로 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거기 위에 모포를 덮든 포단을 덮든 충분히 가릴 수 있는 별거 아닌 일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간부들이 신경을 써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 부대가 앞으로 벌어질 수많은 일에 묵인하고 병사들의 얘기에 기울여지지 않고 방관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하나의 사건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거가 아니라 맞아요.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다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또 괴롭히기까지 했으니까 여기다가 병사들을 어떤 인간으로서 본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다시 그 보급되는 총 하나보다도 낮게 본 거죠. 총이 하나 분실되었으면 이렇게 그냥 덮이고 넘어갔을까요?